네가 임신하는 바람에 내 인생 꼬였잖아. 술에 취한 남편이 산부인과 대기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임신한 게 아주 벼슬이지? 산부인과 대기실에 여성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임신 9개월,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가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바락바락게 들어. 이래서 애비 없는 집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마저 임산부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병원 CCTV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의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낙엽이 내리는 가을, 한 산부인과 대기실에서였습니다. 지영 씨는 26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첫 아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 요즘 들어 남편 상우 씨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진통이 시작되자 지영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대기실에서 혼자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모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3시간째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시어머니 정자 씨도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처음에는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한 건 상우 씨가 입을 열면서부터였습니다. 진짜 타이밍 더럽게 안 좋네. 지영 씨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아니, 오늘 미나랑 약속 있었는데 취소해야 되잖아. 미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영 씨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영 씨가 진통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래 내 옆에 있을 사람은 미나였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야.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마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미나가 얼마나 좋은 애였는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진통 중인 지영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그만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우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지영 씨의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지영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고 신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대드냐? 버릇없게. 그리고 지영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대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간호사들이 상우 씨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지영 씨는 휠체어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조기 진통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병원 CCTV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통 중인 임산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중년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에서 임산부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상우 씨와 정자 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목격자들은 이미 신고를 마쳤습니다. 지영 씨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산모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의 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병원 입구로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지영 씨의 친정 어머니 인숙 씨였습니다. 인숙 씨는 부산에서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의 첫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마음이 급해서 택시비도 아끼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숙 씨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오는 휠체어에 딸이 실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배를 감싸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병원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인숙 씨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서 있는 사위와 사돈의 모습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뻔뻔하게 서 있는 상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정자 씨.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억울한 표정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별일 아니에요. 지영이가 좀 예민해져서 소동이 났어요. 예민하다고? 인숙 씨는 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다리에 붉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했어? 지영 씨는 엄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간호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됐고 산모 상태가 위험해요. 인숙 씨는 딸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심각한 폭행이 있었어요. 병원 CCTV에 다 기록됐고 목격자들이 이미 신고했습니다. 임산부 폭행은 중범죄예요. 폭행? 인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진통 중인 딸을? 누가 우리 지영이를? 남편분과 시어머님이요.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폭행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어요. 순간 인숙 씨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의 출산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박했습니다. 지영 씨의 혈압이 급상승했고 태아의 심박수도 불안정했습니다. 산모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으로 응급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영아, 힘내.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아기 꼭 무사히 낳자. 하지만 지영 씨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상우가 미나 얘기했어요. 미나가 더 좋았다고.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인숙 씨는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진통 중인 아내에게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발로 찰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하세요, 지영 씨. 지금은 아기에게만 집중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지만 지영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위험한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들은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산모의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고 태아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가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지영 씨와 아기 모두 정말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조기 진통을 유발했고 자칫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인숙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인숙 씨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영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상우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인숙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상우와 정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우리 손자 보러 왔습니다. 어디 보자. 정자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상우도 덧붙였습니다. 지영아, 수고했어. 아들이라니 정말 다행이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수 있겠어. 인숙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진통 중인 며느리를 폭행하고도 뻔뻔하게 여기 나타나세요? 상우가 어이없다는 듯 변명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서 진정시키려고. 갑자기 화를 냈다고요? 진통 중에 전 여자친구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폭행을? 오해라고요? 인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병원 CCTV에 다 찍혔다고 들었습니다. 목격자들도 많고 이미 신고도 들어갔어요. 상우와 정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지영이와 아기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인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상우와 정자 씨는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과민 반응 아니야? 좀 건드렸다고 저렇게까지 해? 요즘 여자들이 너무 예민해. 애 낳느라 예민한 거겠지. 인숙 씨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은 분이라서 건설업도 하시고 시장하고도 친하시고. 인숙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우리 지영이와 손자에게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인숙 씨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가 단순한 시골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역 언론사 기자가 병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산부 폭행 사건에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보도해야 해요. 기자는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전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통 중인 임산부가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시면 남편이 임신 9개월의 부인을 발로 차고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전국이 경악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진통 중인데 전 여친 얘기를 하다니. 저런 인간들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주세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임산부 폭행, 병원 폭력, 가정 폭력 등의 키워드가 끝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상우의 아버지 종수 씨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시공회의소 부회장이었고 지역 상공인연합회 이사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단체의 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종수 씨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종수 형,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 형 아들이야?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 같은데. 협력업체 사장들의 전화였습니다.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수 씨, 죄송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주처 담당자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론이 너무 나빠졌어요. 우리도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어서 연쇄적인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공회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수 부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부회장직 사퇴권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퇴라니요?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단체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이어서 사회봉사단체, 로터리클럽, 심지어 골프회까지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종수 씨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상의 타격이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프로젝트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그게 저희도 다른 업체들과 일해야 하는데 여론이 철근업체, 레미콘업체, 전기업체까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종수 사장님, 현재 대출 상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지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들이 위험해졌습니다. 건설업은 자금 회전이 중요한 업종인데 대출이 막히면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종수 씨는 급히 상우를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그게 30년간 쌓아온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어. 정자 씨도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여보,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마트 가기도 부끄러워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종수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일간지에 사설이 실렸습니다. 임산부 폭행 사건과 지역 사회의 성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맡겨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사는 종수 씨의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리더, 시공회의소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집안이 건물을 지어도 될까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만든 건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시공회의소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여론의 압박은 계속 거세졌습니다. 시청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종수 씨, 내년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시장과 오랜 친분이 있던 종수 씨였지만 여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알잖아요. 나도 선거를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마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회사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신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폭행범의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상우 씨,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휴직이라니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일주일 만에 상우 가문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사업관계, 정치적 인맥,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후 종수 씨와 정자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하루하루 기울어가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망해요. 정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무릎 꿇고라도. 종수 씨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써서 겨우 인숙 씨의 부산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2층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숙 회계사무소. 회계사? 인숙 씨가 회계사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었고 안쪽에 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종수 씨가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인숙 씨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종수 씨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용서요? 무슨 용서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지영이한테도 사과하고 다시 가족으로.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인숙 씨가 돌아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통 중인 며느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숙 씨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를요? 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요.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요. 종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숙 씨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은 이미 확보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았어요. 의무 기록도 모두 복사해뒀고요. 정자 씨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못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요? 인숙 씨가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영이가 예민해서 그랬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양육권 제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양육권이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양육권이 제한됩니다. 상우 씨는 앞으로 아이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종수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손자인데. 너무하다고요? 인숙 씨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진통 중인 임산부를 폭행한 게 너무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씨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정신적 피해, 의료비, 산후조리비, 위자료 포함해서 2억 원을 청구할 예정이에요. 2억 원이요? 종수 씨가 경악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임산부 폭행의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도 적은 편입니다. 정자 씨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발이에요. 저희 살려주세요. 지금 회사도 망하게 생겼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숙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하셔야죠. 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지영이한테 정말 잘할게요. 반성이요? 인숙 씨가 냉소했습니다. 상우 씨가 어제 직장 동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유난스럽다고 했어요. 조금 건드렸다고 호들갑 떤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제가 사람을 시켜서 확인했어요. 인숙 씨는 일어서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다시는 저나 제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예정이니까요. 종수 씨와 정자 씨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 사람 진짜 무서워요. 회계사라니.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종수 씨도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손꼽히는 세무 전문가였고 여러 기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정 증언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각종 세무조사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맞서려 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종수 씨와 정자 씨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종수 씨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회계사가 법까지 잘 안다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숙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숙 씨는 서울의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임산부 폭행 사건으로 상담 신청한 인숙입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형사처벌은 확실하겠는데요? 민사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인숙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오전 10시.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상우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2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석에는 종수 씨가 선임한 유명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원고인석에는 인숙 씨와 지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직 산후 회복 중이라 창백해 보였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상우는 임신 9개월인 피해자 지영을 상대로 진통 중인 병원에서 발로 차고 모친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이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중폭행으로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상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평소 부인을 사랑했고, 사랑했다고요?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진통 중인 부인에게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게 사랑입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지시한 후 증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세요.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우가 진통 중인 지영을 발로 차는 모습, 정자 씨가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경악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저런 짐승 같은. 판사가 다시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영 씨가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고 신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상우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영상 속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모습을 직시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의무기록이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혈압 급상승, 태아 심박수 불안정, 응급 제왕절개 고려 상황까지 갔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대기실에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진통 중인 부인한테 그럴 수 있는지. 중년 여성 목격자가 증언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라는 전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로 차고. 또 다른 목격자가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했어요.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버릇없다고 소리치고. 증언이 계속될수록 상우의 변호사는 점점 곤란해했습니다.
마침내 지영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3시간 동안 진통을 견뎠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술 냄새를 맡는 순간 불안했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미나 얘기를 시작했어요. 미나가 더 좋았다고, 저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방청석에서 분노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발로 찼어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지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 아기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상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께서 먼저 화를 내지 않았나요? 화를 냈다고요? 지영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진통 중에 전 여자친구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게 잘못인가요?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숙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인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진통 중인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난 후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없이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상우의 변호사도 최후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드디어 선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일어서자 법정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상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임산부 폭행은 중범죄다. 인숙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영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방청석의 박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인숙 씨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임산부 폭행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숙 씨의 차분하고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산부 폭행범의 실형 선고, 법정에서 박수 터져 정의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파가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회의실, 긴급 편성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나 아나운서 건 어떻게 할 거야? 프로듀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예요. 미나를 계속 내보내면 안 된다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미나는 지역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우와의 과거 관계가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미나를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폭행범의 전 여자친구가 방송에 나와도 되나요? 미나도 공범 아닌가요? 상우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이 뉴스를 읽다니 기가 막혀요.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국장님, 광고주들이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는데? 미나가 나오는 프로그램에는 광고 못 넣겠다고 해요. 결국 방송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 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상우와의 관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우가 당신 얘기를 하면서 폭행했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자들은 몰아붙였습니다. 책임감은 없나요? 당신도 간접적인 가해자 아닌가요? 미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미나는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편 상우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가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용자 7492, 면회객 없습니다. 매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 종수 씨는 회사 정리하느라 바빴고 어머니 정자 씨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감방에서 상우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그 임산부 때린 놈이지? 같은 감방 수용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뉴스에서 봤어. 진짜 개짐승이네. 교도소 안에서도 상우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임산부 폭행범이라는 낙인은 어디서든 따라다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놈과 같이 있기 싫어. 임신한 마누라 때리는 놈이 어떻게 사람이야. 상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자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 사람 아냐? 뉴스에 나온. 맞아. 임산부 머리채 잡은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자 씨는 급하게 마트를 나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앉은 사람 말이야. 어머, 정말이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정자 씨는 커피도 다 마시지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정자 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모두 피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등산하던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자야, 미안한데 당분간 모임 나오지 마. 단골 미용실에서도 예약을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도 눈치를 줬습니다. 권사님, 당분간 봉사활동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정자 씨는 30년간 다니던 교회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자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끔 지영이와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종수 씨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되면서 하청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비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자재비라도 먼저 정산해 주세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종수 씨는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들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종수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예전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시공회의소나 상공인연합회 모임에는 아예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 형만 없으면 모임이 편할 텐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회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몰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방송계를 떠나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우는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출소 후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정자 씨는 집에 틀어박혀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종수 씨는 빚더미에 앉아 남은 재산 정리에만 매달렸습니다. 한때 지역의 유력한 가문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병원에서 시작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일생을 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완전히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오후 2시,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영 씨가 생후 3달 된 아들 준혁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많이 컸네.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에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숙 씨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미역국 다 됐어. 와서 먹어. 네, 엄마. 지영 씨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야 해. 아직 몸조리 중이잖아. 인숙 씨는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숙 씨가 새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상우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인숙 씨의 적금을 합쳐서 마련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영 씨의 언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지영아, 오늘 컨디션 어때? 지수는 부산에서 올라와 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직장 다니느라 바빴지만 이번 일 이후로는 언니가 우선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준혁이도 잘 먹고 잘 자고. 다행이다. 우리 조카 어디 보자. 지수가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이모를 알아보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웃었다. 엄마, 준혁이가 웃었어요. 세 여자는 아기를 둘러싸고 행복해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작은 거실에서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인숙 씨가 말했습니다. 계획이요? 아기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지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는 일단 준혁이만 잘 키우고 싶어요.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급할 것 없어. 천천히 하자.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정말요? 응.
그때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무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인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우리 지영이 괴롭히지 못해. 밤이 되어 지영 씨는 준혁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모유 수유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만큼은 꼭 지켜줄게. 지영 씨는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없지만 할머니하고 이모가 있잖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인숙 씨는 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영아, 잠깐 준혁이 돌봐줄 테니까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고 와. 엄마, 괜찮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야. 가끔은 바람도 쐬고 해야 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결국 지영 씨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몇 달 만에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지영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혁이 사진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찍은 잠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 정말 예쁘네요. 몇 개월 됐어요? 3달 됐어요. 아, 저희 아이랑 비슷하네요. 처음 키우시는 거예요? 네.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씨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육아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요. 정말요? 네, 아기들도 서로 놀고 엄마들도 정보 공유하고 정말 좋아요. 지영 씨는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 육아 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참여해봐도 될까요? 좋지, 물론이야.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일주일 후 지영 씨는 처음으로 육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준혁이를 안고 나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어머, 준혁이 정말 예쁘네요. 다른 엄마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아기들도 서로 호기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밤잠은 잘 자요?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세요?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숙 씨와 지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다. 친구들이 있어야지. 그날 밤 지영 씨는 준혁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습니다. 어머, 준혁이가 뒤집었어요. 지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인숙 씨와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정말이네. 우리 준혁이 대단하다. 세 여자는 아기의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폭력과 무시가 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과 보호가 있는 현재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인숙 씨가 딸과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새 출발이었습니다. 1년 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상우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부모님은 임대 아파트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종수 씨는 야위어진 모습으로 상우를 맞았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하지만 상우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도 부부싸움 하는데. 종수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자 씨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며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여보, 밖에 나가자. 싫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정자 씨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임산부 폭행 기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 사정으로. 면접관들은 말을 아꼈지만 상우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우는 일용직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야, 너 그 임산부 때린 놈 아니야? 현장에서도 손가락질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나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후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결국 미나는 지방으로 내려가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우 가문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지역의 유력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밑바닥에서 각자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영 씨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구 아파트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두 돌이 된 준혁이가 인숙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집안의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준혁이 오늘 뭐 했어? 엄마랑 공원 갔어요. 지영 씨는 육아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엄마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며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영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인숙 씨도 손자와 딸을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사무실은 후배에게 맡기고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뭘 하고 싶어? 육아용품 쇼핑몰을 해보고 싶어요. 육아 모임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인숙 씨는 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지수도 자주 올라와서 조카를 돌봤습니다. 지영아, 준혁이 정말 똑똑하다. 벌써 단어를 이렇게 많이 알아? 언니가 자주 와서 많이 가르쳐줘서 그래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준혁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준혁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나비. 준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예쁘지? 지영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상우였습니다. 일순간 지영 씨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준혁이는 아빠를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멈췄어요? 아니야, 가자.
지영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우를 봤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를 해칠 수 없잖아. 인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도 모르고. 그게 다행이야.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일이 없어야지. 그날 밤 지영 씨는 준혁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폭력과 무시가 일상이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지영 씨는 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인숙 씨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그날 병원에서 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정의로 승화시켰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했고 딸과 손자를 보호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안 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해. 그것이 인숙 씨의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딸과 손자는 안전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와 사랑은 정의를 세웠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 증오가 아닌 사랑, 파괴가 아닌 보호. 지영 씨와 준혁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